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남은 시간은 또 정치 현안들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어제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제 대전 충청 지역까지도 도는 아주 그 경무를 또 이어가고 계시는데 우선은 취임 30일 기자회견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우리 오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애초에 네. 기자분들한테 명함을 미리 이제 투표함에 넣게 해서 랜덤으로 뽑아서 질문을 하게 한 그 형식에서 아하.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거죠. 어디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든 간에 어떤 예민한 주제가 나오든 간에 난 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전 대통령들과 차이점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왜냐면 이제까지 뭐 취임 기념 기자회견 많이 했습니다만 보통은 솔직히 다들 알다시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이 그런 경우 되잖아요. 많죠. 근데 예.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무슨 질문든지 다 대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그것도 너무 자랑스러웠고 또 지방 언론까지 챙기면서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모습이 정말 저는 바뀐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걸로 좀 실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긴 시간이죠. 뭐 질문의 내용도 제한이 없이 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성역 없는 질문을 다 받고 소화를 했는데 뭐 많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더라도 다 좀 해소가 됐던 기자회견이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는데 120 며칠 걸렸다고 했나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다고 했고 또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할 것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민생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민생 회복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그곳에 나와서 본인의 메시지로 누군가 얘기해 준 걸 줄줄 읽는 윤석열의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메시지와 본인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즉슨 그걸 시행할 수 있는 내가 뱉은 말을 내가 직접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직결되고 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삼박자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민생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고 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임 30일 기자회견이라는 틀 자체를 빌려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것 자체가 단순히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에 주는 그리고 세계에 주는 큰 메시지였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고 싶고요. 뭐 그 옥천에 있는 신문인가요? 예, 신문사 옥천 신문 같은 예. 경우에도 질문할 기회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되게 보면은 당연하게 대형 언론사부터 시작을 해서 짜고 치고는 고스톱으로 질문 몇 개 주고 받고 했던 게 사실 뭐 기존에 있었던 정부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번에 있었던 이 취임 30일 만에 특히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그렇고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큰 방향성과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아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부임을 천명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인상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꼽아 보면요. 뭐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를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고위 검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엔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대통령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결국에는 이 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해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논란이 그냥 한 번에 다 정리가 된 이런 모습 내지는 부동산 관련돼서도 대출 규제가 상당히 초고강도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도 또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있고 또 이제 갭투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서 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이런 선순환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전들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그죠.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저렇게 함께 네. 소통하면서 가시는 모습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너무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솔직히 다 언급하기가 너무 힘든데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들이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봉건호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존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대답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고 어찌 보면은 취임 30일 만에 대통령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그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도 이제 뭐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나 뭐 아니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투기 시장에 성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곳이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이기 때문에 예. 주식 시장이나 네. 이런 것들도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그만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얘기와 일맥상통한데 과거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선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공약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30일 동안 그 로드맵을 짰는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어제 국회에서는 31.8조에 해당하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재석 의원 182명 중에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반대를 한 의원들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이렇게 3명이 반대를 했는데 뭐 반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뭐 검찰 특활비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또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계셨고 이준석, 이주영 이 두 분은 그냥 묻지마 반대로 보입니다. 네. 이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추경안에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이 검찰 특활비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민생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주되게 들어가거든요. 지역 화폐와 민생회복 지원금이 아마 12조 가량 예. 포함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첫 추경안이고 지금 당장의 민생회복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금 시장 경제를 일단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대통령 선거로서 증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기로 했던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게끔 이제 국민의힘도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부분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예. 행위였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거의 선거 불복으로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추경안은 지금 굉장히 민생이 네. 어렵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건 뭐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쵸.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 대상자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 네. 또 개혁신당의 두 의원은 네. 아니 또 반대표를 이렇게 던졌는데 아니, 이거 민생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상황을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서 지금 잘못된 주장들을 펼치고 계세요. 예. 일단 애초에 지금 당시에 그 윤석열 정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특가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결특위 입장에서는 대통령에서 요구하는 그 특활비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예. 끝난 게 아니라 본회의 의결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한테 당시에 그 협상이라는 그 민주적 수단으로 해결할 기회가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적 수단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탄핵까지 간 건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이 차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초반부터 특활비를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임기 3년 동안 어떻게 국정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봤더니 뭐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가짜 차량 보내서 출근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또 뭐 밤새 뭐 폭탄주를 마신다느니 이런 소문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럼 특활비를 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 거냐? 맨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근데 이제 기회를 줬더니 해명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시에 특활비를 삭감했던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을 동치시키는 매우 잘못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특활비가 뭐 좀 어제도 이슈는 좀 됐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간이 적다 보니까 뭐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점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은 사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주된 책임을 져야 될 정치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이고 이준석 정당이라고 하는 개혁신당은 윤석열 만드는데 1등 공신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아무런 반성과 성찰, 뭐 국민들께 죄송함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본인들이 초래한 이 엉망진창을 수습하려고 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좀 도리나 인간적인 그 반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나오지 못할 텐데 역시 끝까지 그 뻔뻔한 뭐 태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대표적으로 로텐도울에서 웰빙 김밥 드시면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나경원 의원 뭐 그런 분도 계시고 혁신위원장이라고 앉은 분이 이제 우리 안 선생님. 안철수 예, 의원. 제가 또 예. 안철수 의원의 예전 지역구 주민이었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고. 예. 과연 그분이 어떤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하. 그냥 참 아직도 정말 정신을 못 차렸다. 양쪽 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정치 이념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대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이었는데 이미 내란 수교의 윤석열 일당을 거치면서 너무 많은 부분이 망가졌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나라를 망가뜨린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 그래서 부분을 마지막 봐야죠. 발악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고 지금 이게 내란 특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과도 굉장히 동일한 부분들이 많은 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는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대선에 나와서 우리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하고 있었는지 국민의힘이 왜 기를 쓰고 헌법재판관에 윤석열의 친구를 임명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정당의 해산마음은 맞겠다라는 심산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국민의 신뢰를 어떤 짓을 해도 국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수명이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니 뭐 말씀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네. 송원석 비대위는 저희가 뭐 평가할 그게 없을 것 같고요. 뭐 안철수 혁신위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어떤 활동할지 뭐 평가는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걸로 보신지 짧게만 듣겠습니다. 우리 오현주 부위원장님.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이 예. 이제까지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사실 큰 기대는 되지 않고요. 그냥 빈손으로 철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빈손 네, 철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좀 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봉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비대위에서부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곧 하는 방향으로 가다니. 국민의힘도 8월 이제 중순 네. 정도에 한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어차피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일을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예. 자신감 있게 딱 나와서 내가 혁신위원장이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대선백서 만들겠다 아닙니까? 그거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거 대학생위원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혁신위원장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면 어차피 기대할 거 없다. 예. 그냥 어차피 기대할 게 전당대회에 묻힐 거니까 또다시 김문수 vs 한동훈 2차전 그것만 관전하시면 됩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네. 공간은 없다. 아이 그럼요. 예. 네, 이미 지금 혁신위원장인 거 모르는 사람 수준 똑같습니다. 저도 이 방송 보고 알았어요. 예.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개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개혁신당의 거기 미래 전당대회를 7월 27일 하잖아요. 한다고 하던데. 하잖아요. 예. 다시 그 나온다고 예. 우리 저기 어디죠? 그 이 씨께서 예. 이 씨가 나오신다. 예. 화성 동탄 이 씨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전혀 재미가 없네요. 예. 네. 별로 이게 논의해도 지금 별로 네. 이렇게 재미도 새로움도 감동도 없어. 저는 빨리 김문수 한동훈 2차전 봤습니다. 차라리 그쪽이 더 재미라도 있다. 예. 그렇죠. 누가 이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예.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 정도까지 또 야권 상황도 뭐 범야권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다 보니까 두루두루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현장 생중계와 이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죠. 예, 전국 대학생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봉건우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 오연지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